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주 브로드하게 레이맨 텀으로 보자면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요소들이, 첫 번째는 정말 극변의 시대, 두 번째는 탈권위주의의 시대, 위아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리고 세 번째는 좌우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세계화와 융합의 시대인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그전에는 사람이 사실은 벽이 있어야죠. 집이 있어야지. 그래서 좌우에 손을 기댈 때가 있고요. 천장이 있고 바닥이 있으면 사람이 안정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천장도 마루바닥도 없고 주위의 벽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허물어지고 좌우가 허물어지니까 사람이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눈이 팽팽 돌게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급변해요. 이게 지금 우리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소통과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을 혼자서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기에는 한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각자 처지에 있긴 하지만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소통의 결과로 공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카이스트 학생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자기가 맞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모든 일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어른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 책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책을 보다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일주일 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정말로 감탄을 했대요. 왜 그랬냐면 그 전에 다른 친구랑 둘이서 말다툼을 하다가 속 시원하게 결말이 안 났는데, 일주일 전에 책을 보다 보니까 그때 내가 여기 나온 그 말을 했으면 그 친구 한 방에 박살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첩에 적어놓고 그 말싸움 했던 친구가 잘 다니는 카페나 이런 데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한번 마주치면 싸움 붙어서 이기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책 읽지 마라. 너 인생에 책 읽는 게 도움이 안 된다. 사실 책 읽는 이유가 자기 생각이 틀림을 깨닫고 자기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맞다는 증거 수집용으로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걸 생각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그 중에서 자기 생각과 맞는 부분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식으로 책을 보면,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 주위로 자기가 벽돌담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신 차리고 보면 자기가 만든 성벽 속에 자기가 갇혀버려서 그 벽돌과 벽돌의 좁은 틈 사이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개구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책을 보면, 그래서 그 편견에 오히려 더 사로잡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잘 빠지는 오류들이고요. 그러면 그런 학생 또 어른 뿐이냐, 사실 전문가도 그렇거든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본科 4학년 때인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의사분이 나와서 의학 상식을 굉장히 알기 쉽게 차분하게 설명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 너무 일반적으로 단순화하느라고 사실과 틀린 이야기도 하세요. 근데 그걸 일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학생들끼리, 의사들끼리 이제 서로 성토대회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분에 대해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 전문가라고 하면 여기도 이제 다 학부 나오시고 학위 받으면 이제 전문가가 되실 거잖아요. 근데 이 전문가는 자기 분야의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전문가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나온 의사들이면 환자 진료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의학이라는 게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생활에 밀접한 그런 분야가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풀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의사들은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고 자기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일반인들의 궁금증은 자꾸 늘어가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아주 쉽게 텔레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혹했던 거죠. 설령 사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다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의사들끼리는 이제 우리가 그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할 때는 환자 진료만 내 분야만 열심히 하는 걸로 전문가의 책무가 끝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우리 분야의 그런 상식 지식들을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는 게 또 전문가 책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의사를 그만두고 IT 분야로 왔잖아요. IT 분야 와보니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뭐냐면 IT 분야,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로 이렇게 오다 보면 IT 분야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래요. 매일같이 IT 분야 이야기하고 맨날 이렇게 접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상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일반인들도 다 알 거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IT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IT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같이 이제 그 다른 분야 하다가 온 사람은 약간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보니까 이게 IT 분야가 사실은 전 국민에서 IT 전문가는 일부거든요. 마이너리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했었죠. 이게 전문가로서 IT 분야 프로그램만 열심히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 열심히 알리는 것도 그 전문가의 책무겠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의사로서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때 이제 글을 써서 알리기 시작했어요. 빌 게이츠도 한국에서 사업하면 실패한다든지, 또는 한국은 IT 강국이 아니고 IT 소비 강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벌써 그게 이제 한 8년 전 이럴 때 그때 이제 이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요. 이대로 가다가 결국은 우리가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분야의 경쟁력이 약해지면 결국 다른 거에 발목을 잡히니까 오히려 문제점을 파악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더 한층 앞서가자 이런 맥락에서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비판도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꼭 있어서 결국은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개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전문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조직은 어떠냐? 조직에도 또 똑같은 일들이 발생해요. MBTI 해보셨어요? 마이어스-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사람 성격 16가지로 나눠서 INTJ라든지 이런 거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사람을 성격을 16가지 타입으로 나누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뿐만 아니네요. 큰 조직을 가보면 그 16가지 타입 중에서 몇 가지 타입 정도가 있겠어요. 평균에서. 확률적으로 보면 사실은 많아야 될 텐데 대부분이 7개, 8개를 못 넘는 걸로 돼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다양해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이어스 없이 사람들을 뽑으면 16가지 타입이 다 이렇게 나오는 게 조직 크기가 크면 정상이거든요. 서울대에서도 아마 다 뽑으면 16가지 타입들이 다 있을 텐데요. 사실은 그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7, 8개까지 밖에 안 나와요. 최대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특히 이제 성공하면서 나타나는 오류인데요. 지위가 올라가고 성공을 하고 이제 큰 조직의 사장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거울을 보면서 나는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나 정도나 되니까 이 정도 어려운 일도 해내지 다른 사람 어림도 없을걸?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뽑으러 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랑 똑같은 사람만 골라서 뽑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조직 방문했는데 전부 똑같은 형태의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서로 형제처럼.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게 꼭 자기 주위로 벽돌 쌓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게 자기가 맞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쪽이 사실은 이렇게 조직까지도 확대가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다양성도 잃어버리고 사실 경쟁력도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것들이죠. 왜 우리 서울대에서도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나 또는 상간벽지 학생들 뽑잖아요. 그런 이유가 사실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는 인종차별 없이 이렇게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성적만 가지고 뽑으면 항상 백인만 뽑혔대요. 그래서 비록 성적이 낮더라도 흑인들을 몇 %를 뽑은 거죠. 그게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이잖아요. 근데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좀 있었죠. 그리고 요즘도 사실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성적이라는 건 개인의 노력인데 노력하지 않고 성적이 나쁜 학생을 단지 인종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뽑았다. 이거는 역차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도가 오래돼서요.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한 다음에 봤대요. 특히 이제 법대 쪽을 보았던 모양인데 성적만 가지고는 법대에 못 들어갈 흑인들을 뽑았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20, 30년이 지났어. 근데 보니까 거기서도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훌륭한 법관들이 나오고 판사들이 나왔는데 그게 차이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공헌이 흑인들 판사나 백인들 판사나 실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더 다양성을 부여해서 인종 간의 갈등도 완화시키고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보게 하고 그래서 전체가 다 좋아지는 그래서 만약에 이 흑인 학생이 가정 형편 때문에 기회가 안 주어져서 성적이 나쁜 것밖에 없었는데 재능도 가지고 충분히 노력할 그런 마음의 자세도 가진 학생인데 단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기회를 못 가진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니까 결국 그게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이득이 된 게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사실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오래가고 구성원들의 행복도도 높고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을 다 막는 게 그러한 자기가 맞다는 증거만 수집을 하거나 그런 행동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소통과는 단절한 거잖아요. 자기가 맞다는 증거만 수집하는데 무슨 다른 의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겠어요?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고요. 사실은 또 이제 정치 쪽도 그런 것 같아요. 왜 보수 진보가 우리나라 너무 심하게 싸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지금 그런 나라가 참 드문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동아리 예를 들어보죠. 동아리에서 MT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한쪽 편 학생들은 좀 이렇게 보수적인 학생들이라서 새로운 데 가기를 싫어해.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갔던 데 중에서 제일 좋은 데를 가면 그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근데 또 다른 학생들은 좀 더 모험심 강한 학생들은 야 그거 말고 우리 한번 새로운 데 가보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좋은 데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한번 모험해볼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겠냐고 항상 이렇게 다투고 싸우잖아요. 서로 논의하잖아요.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서로 합의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곳으로 가되 너무 모험적인 멀리 있는데 검증도 안 된데 가지 말고 다는 아니지만 한두 사람이 가봤었던데 정도로 가자고 서로 타협을 해요.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세상 맞는 거거든요. 즉 이런 보수나 진보가 서로 적이 아니고요. 상호 보완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사회 문제라는 게 뭐예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다른 소수이지만 설득을 해서 이 둘이서 어느 정도의 이제 타협점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가는 게 이제 사회 발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수적인 측면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가 안정화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고요. 극단적인 선택이 안 일어나게 앵커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들 때문에 또 이제 사회는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는 이게 상호보완적이지 적이 아니에요. 정치라는 건 사회 문제 풀기 위해서 있는 거죠. 사회 문제 풀라고 국민들이 주는 거잖아요. 그 소중한 그런 커다란 권한을 우리가 주는데 그걸 가지고 꼭 자기들 것처럼 싸우면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난번 이제 제가 제 이름 이야기하기 참 그런데요.
이제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안철수 현상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쑥스러운데 그걸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구체제와 미래가치의 충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시스템, 오래된 체제가 뭡니까? 지금 보면 그 국민들의 우리 각 개인의 어떤 생각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들, 그 다음에 또 사회 간의 계층 이동이 차단된 이런 사회적인 구조들, 그리고 또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 이런 거 다 구체제거든요. 근데 지금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부 우리는 미래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미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립이 아니고 소통과 화합해서 사회 문제 해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어느 쪽이 됐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그런 과거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집착하는 건 우리는 필요 없죠. 미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이런 대립보다는 이런 화합과 소통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그냥 싸우기만 해요, 서로. 그리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쪽 분인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암담해서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게 사회 갈등을 풀고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그 다음에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계층 간의 이동을 하는 그게 정말로 필요한데 만약에 그런 능력 하나도 없이 누군가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보수든 진보든. 그거 관심 없어요, 사실. 일반 국민들은 관심 없을 거예요. 들이 있는데 왜 유독 커뮤니케이션이 인간관계